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도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위안부 강덕경이 숨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전 위안부들이 자신들의 위안부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이야기 중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 뭔가 숨긴 이야기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 강덕경이라고 하는 위안부와 관련해서 그가 숨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덕경은 어떤 사람이냐? 표정이 썩 좋진 않죠. 좀 다른 사진을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의 오른편이 강덕경입니다. 네, 이때는 사진을 찍으면서 그래도 살짝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위안부로서 신고한 사람이 234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위안부들 중에서 강덕경 씨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 근로정신대로 갔다가 위안부가 되었다고 증언을 한 사람이에요. 92년도에 자신이 위안부였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이 93년도에 발간한 정대협의 증언록 제1권에 수록됐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 강덕경 씨 편이 있어요. 제목이 근로정신대에서 위안부로예요. 근로정신대에서 위안부로. 자, 이렇게 되면 근로정신대도 일본이 전시 일종의 강제 동원을 한 거고, 위안부도 전시 강제 동원을 한 거고, 그러면 일본의 전시 강제 동원을 이중으로 당한, 이중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러니까 정대협 등은 이 강덕경 씨의 증언에 근거해서 근로정신대를 일본군 위안부의 한 경로로 봤습니다. 그런데 실상 정대협은 이름 붙일 때도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라 그랬잖아요. 정신대와 위안부가 엄연히 다른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정신대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기구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 이름을 오랫동안 썼습니다만 정신대하고 위안부도 구별 못하냐,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강덕경 씨를 봐라, 정신대로 갔다가 위안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자신들이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정당하다, 뭐 이렇게 자신들을 변호하는 한 빌미도 되었습니다. 강덕경 씨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뒤늦게 그림의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러 그림을 남겼습니다. 물론 위안부 경험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고향 진주 남강이라는 제목의 그림이고요. 남강이겠죠. 그리고 이게 글쎄요, 촉성로인가요? 그리고 남강변에 이 대나무 숲이 있네요. 내가 살던 위안소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나무들이 있고 저 멀리 산들이 있고요. 이 주택이 있어요. 이 안에 자신이겠죠. 배를 따는 일본군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일본군이 이렇게 배를 따는데 이 배 하나하나가 사실은 위안부예요. 일본군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존재로서의 위안부, 이런 것을 역시 형상화했습니다. 빼앗긴 순정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사쿠라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사실은 일본군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 땅속에는 수많은 해골이 있습니다. 조선 여인들이겠죠.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 여인들의 시체, 그 시체에서 자양분을 얻어서 이 나무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번성을 한 거고요. 여기에 한 위안부가 벌거벗은 채 울고 있습니다. 악몽, 물에 빠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시퍼런 물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안부가 빨려 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 자체를 보면 상당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그걸 형상화를 했어요. 그림 교육을 전혀 안 받은 사람이 구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그림을 그리도록 지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이경신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원래는 93년도쯤에 위안부 문제가 막 터졌을 때 이대를 막 졸업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위안부 이야기를 접하고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아픔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스스로를 또 치유하게 하고, 또 이 그림으로 위안부 피해를 널리 알리면 운동에도 기여한다,
이런 생각에서 미술 지도에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지도를 해서 앞서 본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정신대로 갔다가 위안부가 되었다.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증언 자체는 검증이 불가능해요. 근로정신대로 본인이 갔다가 위안부가 된 과정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지 그거 아니다. 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 자체를 제3자가 검증하기는 불가능한데, 그러나 강덕경 씨에 관해서 나중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이 강덕경 씨의 증언이 사실인지에 관한 판단을 할 어떤 실마리는 찾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억과 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도이 도시쿠니라고 해서 일본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언론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 강덕경 씨가 나눔의 집에 있을 때 아예 오랫동안 드나들었어요. 그러면서 친분을 쌓고, 그래서 강덕경 씨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강덕경 씨의 가족, 남동생들이 있는데 가족과 그 주변까지 널리 조사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제목이 기억과 살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위안부의 기억을 갖고 평생 아프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일본에서는 2015년도에 나왔고요. 이게 작년에 번역이 돼서 기억과 살다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자, 먼저 강덕경 씨의 삶을 우선 위안부 시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강덕경 씨는 1929년생입니다. 1997년에 죽었어요. 70도 안 돼서 만 68세에 이제 죽었고요. 진주 출생입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은 좀 복잡해요. 본래 이름은 강덕경인데 성이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국민학교나 그리고 국민학교의 고등과라고 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학적부에 김덕경이라고 올라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고 어머니가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재혼한 사람이 김 씨인데, 그런데 이 김 씨조차도 강덕경이 어린 시절 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덕경의 성장 과정에서 같이 살기는 이 모친과 또 외할머니와 4살 밑의 남동생 강병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4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집안 사정이 어려웠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할머니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유족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학력을 봐도 알 수 있어요. 1936년에 진주제일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해서 42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 뒤에 이 국민학교의 고등과라는 것에 들어가서 2학년 때 중퇴를 합니다. 자, 그런데 1936년에 여자로서 공립보통학교에 입학을 해서 끝까지 다녀서 42년도에 졸업을 하고 나아가서 중등과정까지 다녔어요. 이것은 거의 상층 한 10%, 15%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집이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외할머니가 땅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 마치고 중등과정까지 일부 밟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보면은 거의 상위 15% 이렇게 달하고요. 또 국민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중등과정이지만 이 고등과를 어쨌든 일부라도 다닌 거, 글쎄요, 이거는 확실히 상위 10% 이내입니다. 당시 여자로서 중등학교를 완전히 마치는 거, 그 4년 과정의 고등유학교를 마치는 거는 거의 상위 2, 3% 수준이에요. 고등유학교보다는 못하지만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어쨌든 다녔다. 이거는 거의 10% 이내입니다. 이 정도로 당시 강덕경은 조선사회에서의 10% 상층에 속했다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다 다니질 않아요. 중퇴를 합니다. 왜 중퇴를 하느냐? 근로정신대를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등여학교 시절에 강덕경의 성적 통지표인데요. 여기에 지망 및 그 소견이라고 해서 담임선생이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야마현의 후지코시 강제 공장에 근로정신대로 갔다. 언제 갔느냐? 그걸 위해서 1943년 6월 3일 날 퇴학했다, 자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로정신대로 왜 갔느냐? 당시 2, 3천 명 되는 조선의 소녀들이 근로정신대로 갔는데, 이들은 대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라고 하는 유혹에 꿰매에 빠져서 갔던 겁니다. 부모는 마지못해 승낙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자로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등학교 가는 비율이 거의 2, 3%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마친 소녀들 경우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담임선생이나 교장선생이 유혹하는 겁니다. 일본의 정신대로 가면 학교도 다니면서 돈도 벌 수 있다. 얼마나 솔깃해요. 그래서 많은 소녀들이 그 게임에 빠져서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강덕경은 이미 국민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고등과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에 가면 공부도 할 수 있다. 이런 게임에 빠지진 않겠죠. 또 집이 상당히 잘 살아요. 돈도 벌 수 있다. 굳이 돈을 벌어야 되는 사정도 없습니다.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강덕경 씨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작가가 동생과도 인터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밀어볼 때 다른 요인이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함께 살고 있던 외할머니에게는 토지며 집 등 재산이 있어서 공부를 계속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재정 상태였고, 남동생 병의의 증언을 통해 추측하자면 오히려 남편도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모친에 대한 반발, 이게 덕경을 여자 정신대로 내몬 요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재혼한 남편도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943년, 44년 해서 강덕경이 일본의 정신대로 갈 그 무렵쯤 강덕경의 모친이 이웃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강덕경도 어느 정도의 사리 분별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창피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화도 나고 부끄러웠겠죠. 한마디로 엄마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정신대에 자원한 것이다. 이렇게 작가가 추리를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게 강덕경이 처음 하지 않은 이야기, 숨긴 이야기고요. 그런데 44년 6월경에 가서 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강덕경 씨의 그 증언으로는 몹시 배가 고팠다. 또 몹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아마 강덕경 씨가 푸지코시 공장을 탈출한 데 대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합리화하기 위한 얘기가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2번 공장을 탈출했어요. 한 번 탈출했다가 어디에 숨어 있는 거를 들켜서 붙잡혀 왔고요. 그런데 45년 봄에 또 한 번 탈출했어요. 일본 헌병을 만났는데 그 헌병이 자신을 강간하고 그리고 일본군 부대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만들었고, 또 그 부대가 어느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본격적으로 위안부 생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또 이 부분이 사실은 강덕경 씨가 하지 않은 이야기, 뭔가 숨긴 이야기입니다. 자, 강덕경이 정신대로 간 도야마는 어디 있느냐? 이 혼슈 섬의 이 동해 쪽 한 중부 가까이 있어요. 조선에서 건너가면 이 시모노세키까지 배를 타고 가고요. 이 시모노세키에서 기차를 타고 이 해안을 따라 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야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어쨌든 도야마라는 공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강덕경이 위안부로서 일을 한 곳은 이 나가노시로 추정이 됩니다. 도야마에서 나가노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여기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산악지대거든요. 그래서 이 도야마에서 나가노로 가려면 해안을 따라서 조에스라는 곳으로 가고 조에스에서 다시 이 나가노로 가야 돼요. 도야마에서 이 나가노까지는 총 거리가 한 200km 정도 되고, 지금은 도로 사정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아마 2차 대전 전에는 반나절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렸을 겁니다. 강덕경 씨 증언으로도 이동을 하는데 바다를 계속 보면서 달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달리면은 계속 바다를 보면서 달리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내륙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강덕경 씨가 위안부로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나가노시의 마츠시로라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밝혀낸 부분인데, 이 나가노의 마츠시로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내륙 지방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대본영과 일본 정부가 이쪽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일본이 사이판, 오키나와 이렇게 점령당하면서 본토 결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본군은
어디로 피해서 최후의 항전을 계속할 것이냐? 나가노의 마츠시로라고 하는 이 깊은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만들어서 본토 결전을 벌일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번영, 이거는 일본군 본부와 그리고 정부기관을 이전할 계획이 있었고 이미 1944년 9월부터 대규모 지하시설을 건설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군의 공사니까 군인들도 많이 동원됐고 또 노무자들도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군인과 노무자들이 있는 곳에는 정식의 일본군 위안소는 아니지만 이 일본군이나 노무자들을 상대하는 매춘업소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걸 일본어로는 오키아라고 합니다. 이 오키아가 7곳이 확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15곳에 오키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일본인 저널리스트 도이가 강덕경을 데리고 이곳까지 갔습니다. 가서 위안부로서 왔던 곳이 여기 맞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강덕경이 여기저기 돌아보고 어지럽다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앉아 있다가 일어서서 주위의 산을 바라보고는 틀림없어 라고 말하고 선체로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90년대니까 40년대하고 비교해보면 50년이 지났어요. 50년 만에 찾아간 곳인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자기가 위안부로서 일을 했던 곳인데 거기에 50년 만에 왔습니다. 틀림없어 라고 말하고 선체로 울었다고 하는 거고요. 주위 산 쪽을 올려다보면서 저 산이나 하늘은 옛날 그대로인데 나는 왜 이렇게 라고 말하고 쓰러질 듯해서 내가 받쳐주었다. 이렇게 이 저널리스트 도이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강덕경의 내면에서는 저 산이나 하늘은 옛날하고 똑같은데 나는 옛날에 그 꿈 많았던 소녀가 아니고 지금 신선한 삶의 끝에 서 있다. 이런 회한을 느낀다는 거겠죠. 강덕경은 자신이 이 도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에서 탈출했는데 탈출해봐야 얼마 못 갔겠죠. 그런데 일본 헌병이 자기를 잡아서 강간하고 그 다음에 일본군 부대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만들었고 그 군의 위안소가 이동해서 이 나가노시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일본군이 어떤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강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헌병이 그 여성을 부대로 데리고 가서 부대 안에 있는 위안소에 넣고 또 그 여성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위안소 일을 시켰다.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 내에는 우선 위안소가 없었어요. 위안소는 전장에, 전쟁터에 설치되는 곳이고 일본 내에는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서 얼마든지 민간업소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군의 위안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 중에서도 오키나와라든가 또는 도쿄에서 저 1000km 남쪽으로 떨어진 오가사와라 섬이 있어요. 그런 섬에는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위안소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본토, 그것도 미군과의 전투 가능성이 낮은 동북부 지역에는 위안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덕경이 이 도야마시의 후지코시 강제 공장에서 탈출한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업소에 위안부가 됐는지 이거는 본인이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냥 일본군이 자신을 강간하고 자신을 위안부로 만들었다 이렇게 둘러댄 겁니다. 위안부 이후의 강덕경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항복을 했죠. 8.15 해방을 맞았어요. 이제 그 업소도 폐쇄됐습니다. 강덕경은 어디론가 가야 돼요. 갈 곳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자신이 도야마시 후지코시 공장에 있을 때 처음 탈출해서 숨었던 조선인 집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미나토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신미나토의 조선인 방씨 집을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동거한 일본인 여성이 있었고 그런데 조선인 방씨가 다른 많은 한국인들처럼 귀국길에 올랐다고 하는 겁니다. 1945년 12월에 귀국할 때 같이 왔는데 자신의 집으로는 차마 가지 못하고 이 사람을 따라서 남원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몰랐는데 임신하고 있었고 그걸 그 일본인 여성이 눈치를 채고 알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45년이면 1929년생이니까 16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임신을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점점 배가 올라오고
뭐 이미 생리는 그쳤고 이러면 본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은 몰랐는데 일본인 여성이 알려줘서 자신이 알게 됐고, 그랬다가 이 남원에서 46년도 1월에 출산한 게 맞다면 아마 나가노시의 업소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임신이 된 거겠죠. 그런데 같이 귀국한 일본인 여성이 역시 조선에서는 살 수 없다 해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진주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해서 진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2년 만에 이제 돌아온 겁니다. 집안 상황은 어떨까요? 집안의 엄마는 이웃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이 아이는 지금 만 2살, 뭐 3살 이 정도 됐겠죠. 자신은 갓날 아기를 안고 있고요. 그렇게 엄마를 만났습니다. 일본인 여성은 그리고 돌아갔고요. 그런데 이 진주집에 계속 있질 못하고 강덕경은 부산으로 떠납니다. 왜냐하면 모친과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인데, 강덕경은 아이를 엄마가 봐주면 자기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걸 거부했다 그래요. 자기 애기도 키우기 어려운데 네 애기까지 어떻게 내가 키우겠냐 이렇게 해서 거부했고, 그래서 모친과 사이가 틀어져서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으로 가서는 아이를 천주교 계통의 고아원에 맡기고 자신은 식당 일을 했는데 한동안 못 찾아갔다는 겁니다. 2년 만에 가보니까 아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식당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남의 잡일도 하고 하숙치기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는데 복이 없어서 그런지 다 실패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몸도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았다. 남자 없이 살았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한동안 아는 언니와 술집을 동업했어요. 그래서 장사도 잘 됐었는데, 그러니까 동업하던 언니가 떠났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경영하기가 어려워져서 술집을 그만두게 됐고, 특이합니다. 어디선가 이야기를 듣고 자동차 운전을 배웠대요. 당시에는 여자가 운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동차 운전을 배워서 미군 기지의 자동차 운전수로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미군 장교로부터 구애를 받아서 뭐 결혼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자기가 거절했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때까지는 계속 부산에 있었던 것인데 서울로 옵니다. 1961년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몇 년 뒤부터는 나이가 좀 있는 50대의 신문사 간부 출신 인텔리와 동거를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했어요. 1965년부터 1980년까지. 물론 이 남자가 가족은 미국에 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 가족을 보러 중간에 한 2년인가 간 거 빼고는 나머지 이 합치면 한 13년 되겠죠? 13년의 기간 동안 어쨌든 이 남자와 동거를 했는데, 이 남자가 1980년에 죽었대요. 죽고 나서는 어느 비닐하우스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비닐하우스 농원의 주인과도 한 2년 정도 동거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문사 간부는 상당한 지식인으로서 강덕경에게 잘 대해줬던 것 같은데 이 비닐하우스 농원 주인은 안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뭐 폭행도 하고 구박도 하고 상당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의 삶을 보면 참 안 풀렸다. 그리고 신선하다. 뭐 몹시 기고하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몹시 신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터지니까 92년도에 위안부 신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증언도 하러 다니고 또 여러 그림을 그리는 등 위안부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자, 강덕경 씨의 삶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본래 유족한 집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첫 갈래길이 있었어요. 멀쩡히 국민학교 고등과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정신대의 제안을 받으니까 그걸 선택했습니다.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정신대만 지원 안 했다라면 괜찮았을까?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 정신대로 갔던 사람들이 몇천 명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신선한 삶을 살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여자 정신대에 대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오해도 했지만은 어쨌든 일본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지 뭐 몸을 팔거나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도 뭐 한 1년 정도, 짧으면 몇 개월로 끝난 경우도 있었고요.
여자 정신대를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기구해지고 신선해지고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덕경은 정신대로 갔다가 그걸 탈출해서 어떤 경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업소의 위안부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삶이 아주 신선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군이 강간하고 그리고 납치해서 위안부를 만들었다. 이거는 사실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강덕경이 두 남자와 동거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오랫동안 접촉해서 친해진 일본인 저널리스트 그 작가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 일본인 작가에게도 자신의 거의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 두 남자와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일본인 작가는 동생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청취했어요. 인터뷰 때 자신의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강덕경 씨가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숨겼다고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덕경이 자신의 삶 중에서 말하지 않고 숨긴 부분 이런 걸 보면 역시 일본군의 강간 그리고 납치로 인해서 자기가 위안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강덕경이 그 신선했던 자신의 인생 말년에 위안부 운동이 터지니까 그 운동에서 삶의 희망이라 그럴까 돌파구를 찾았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된 연구자, 운동가라면 강덕경의 증언을 검증을 했어야 됩니다. 이 일본인 작가가 한 것처럼요. 그렇다면 정신대로 끌고 가서 위안부로 만들었다. 그래서 정신대가 위안부의 하나의 경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이 정신대로 소녀를 끌고 가서 위안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이 사태가 더 혼란스럽고 더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일본인 작가의 책을 보고 나면 강덕경의 이야기들 중에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거짓인지가 상당히 그래도 밝혀졌는데 이 사실이 밝혀진 오늘에도 아무도 이 강덕경의 진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안부 운동가들이 위안부 연구자들이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오늘은 정말 신선한 인생인데 정신대로 갔다가 위안부가 된 강덕경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